서울의 한 명문 중학교에 조금은 특별한 경비 아저씨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본체만 채했고 교사들은 대놓고 쌀쌀맞게 굴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난 뒤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숨겨진 CCTV가 전부 돌아가기 시작했고 조용히 덮여왔던 폭력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마침내는 이사장 손자까지 퇴학을 당했으니까요. 이 모든 건 그 경비 아저씨가 처음 출근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손주 녀석 교복에서 낙서를 발견한 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육청장으로 30년을 일하면서도 정작 제 가족의 아픔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죠. 서준이는 매일같이 온몸에 시퍼런 멍을 달고 집에 오면서도 항상 괜찮아요. 그냥 넘어졌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공책과 찢어진 노트를 보면서도 학교에 전화 한 통 못했던 무능한 할아버지였죠. 그날도 교육청 아침회의 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번 학기 학교 폭력 통계가 줄었다며 싱글벙글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에 몰래 저장해둔 서준이의 교복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까만 교복 등판에 하얀색 매직으로 그어진 끔찍한 낙서. 그리고 소매 끝에 묻어있는 정체 모를 얼룩들. 청장님, 명성사립중학교는 올해도 학교폭력 제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명성사립중학교라니. 거긴 바로 내 손주가 다니는 학교인데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박태수라고 하던가. 제가 질문을 던진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슬쩍 눈빛을 교환했고 발표를 하던 과장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군요. 아닙니다. 우리 손주반 아이 이름이라서요. 계속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장 명성사립중학교 관련 파일을 꺼내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민원은 전부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민원 처리 결제란에 마치 도장처럼 찍힌 똑같은 이름, 바로 박진성 이사장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박진성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손자가 바로 그 박태수였죠. 그 순간 서준이가 무심코 뱉었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에 태수라는 애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등골을 타고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위장 취업 승인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제 자신이 설계했던 현장 감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스스로에게 승인한 겁니다. 퇴임을 2달 앞둔 교육청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현장 점검이었죠. 청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공문 한 장 보내시면 저는 최 비서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최 비서. 30년 동안 그깟 공문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지겹게 봐왔잖소. 이번엔 내가 직접 가야겠어.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명성사립중학교의 미화부 직원 강지훈이 되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빗자루를 들고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늙은 아르바이트생이 된 것이죠. 평생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리다 빗자루를 잡으니 금세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를 위해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견뎌내야만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강지훈은 명성사립중학교의 교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그가 상상했던 학교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반들반들하게 광이 나는 대리석 바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학교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대기업의 본사 건물 같은 분위기였죠. 여기 새로 오셨다는 강씨 맞죠? 미화부, 교감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늙은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무관심과 경멸이 역력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30년간 교육청장으로 일하며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였죠.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감은 대충 고개를 까딱이고는 서류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여기 청소구역이랑 시간표니까 숙지하세요. 학생들 수업 중에는 절대 소음 내지 말고 특별실은 방과 후에만 청소해요. 특히 이사장실 근처는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감이 사라지자 저는 빗자루를 쥔 채 학교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모퉁이마다 설치된 CCTV를 보며 이상한 점을 금방 발견했죠. 대부분의 카메라가 학생들의 활동을 비추기보다는 엉뚱하게 천장이나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람. 저는 빗자루를 끌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들의 나긋나긋한 수업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데 3학년 복도를 지날 때쯤 갑자기 한 교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또 돈 안 가져왔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교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실 앞에 서 있던 교사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칠판에 필기만 하고 있었죠. 저 녀석이 박태수로군.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점심시간. 저는 교무실 근처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교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휴, 저 박민준 선생 진짜 대단하다. 박태수가 또 애 괴롭히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네. 말도 마. 지난번에 김 선생 기억 안 나. 박태수 걔 한번 혼냈다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발령났잖아. 신이 사장님 외손자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냥 우리도 눈 감고 귀 맑고 입 닫고 지내는 게 상책이야. 제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 이런 대화는 제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이사장실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죠. 이사장실 바로 옆 통신실이라고 적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는 희미한 파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벽면에서는 여러 가닥의 인터넷선이 다른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저기로 연결되는 건가? 대체 왜 통신실을 폐쇄해 놓은 거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에 그날 본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녀석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서준아, 이 할아버지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녹음기를 교복 안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벌써 출근 이틀째인데도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학교의 완벽한 투명인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교문 앞에 서서 저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걸어오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죠. 바로 제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뒤에는 3명의 학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남을 괴롭히는 자들, 특유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아. 저는 속으로만 애타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직은 제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지만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명성사립중학교에 감춰진 실체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명문 사립학교였지만 그 속은 부패와 비리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죠. 특히 제 의심을 샀던 통신실은 예상대로 결정적인 단서를 품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핑계로 매일같이 이사장실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봤. 어느 날 아침 통신실에서 황급히 나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저는 재빨리 통신실 문틈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몰래 끼워두었어요. 오후에 다시 확인해 보니 종이 조각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또 출입했다는 증거였. 반드시 저 안을 확인해야만 해. 야간 당직을 자원한 저는 마침내 텅 빈 학교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통신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30년 공직 생활 동안 익힌 저만의 특수한 기술로 문을 여는 데 성공했어요. 안에는 예상대로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는 학교 곳곳에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편집된 영상이잖아. 한쪽 컴퓨터에는 CCTV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날짜별로 2가지 버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본,
다른 하나는 교묘하게 편집된 편집본이었어요. 편집본 영상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폭력 장면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기가 막혀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저는 재빨리 제 휴대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하고 몇 개의 핵심 파일을 제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는 조심스럽게 통신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에 놓인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죠. 거기 누구 있습니까? 학교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다행히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살금살금 제 청소도구함으로 돌아와 USB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살핀 후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쪽지를 건네자마자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재빨리 사라졌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방과 후 도서관 뒤편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이서준 학생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에 대한 정보라니. 하지만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죠. 저는 무척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뒤편에는 아까 그 여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 김다혜라고 해요. 서준이랑 같은 반이에요.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대체 왜 나를 찾아온 거지? 다혜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맞았어요. CCTV는 항상 꺼져 있었고 선생님은 못 봤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매일같이 당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조작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야, 이서준, 오늘도 돈 안 가져왔냐? 아주 그냥 혼나볼래 이어지는 소리에 제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르와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끔찍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거 언제 녹음한 거니? 일주일 전이요. 교실 뒤 사물함에서 몰래 녹음했어요. 태소무리 애들은 항상 쉬는 시간마다 서준이를 괴롭혀요. 선생님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제 귀한 손주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매일같이 당하고 있었다니. 왜 이 귀한 걸 나에게 주는 거니? 다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그냥 평범한 경비 아저씨가 아니란 걸 알아요. 매일 CCTV 각도를 확인하고 수첩에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저씨라면 뭔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위장이 발각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늘이 내려준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기분이었죠. 고맙다. 다혜야. 혹시 이런 녹음 파일 더 있니? 다혜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리고 있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증언해줄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다혜에게 받은 모든 녹음 파일을 교육청의 제 개인 서버에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라는 작지만 용감한 동맹이 생긴 것이죠. 다혜와의 만남 이후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 학교에 뿌리 깊게 밝힌 조직적인 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다혜라는 용감한 내부 협력자가 생겼고 통신실의 비밀도 파악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다혜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정말 끝까지 도울 수 있겠니? 방과 후 도서관에서 다시 만난 저와 다혜는 앞으로의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어른들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교육청장으로서 이런 특수 장비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 장비들을 주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박태수 무리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니? 다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체육관 뒤편 계단, 급식실 가장 구석 자리, 그리고 3학년 빈교실이요. 태수 패거리는 주로 거기서 모여요. 이틀에 걸쳐 저와 다혜는 학교 곳곳에 몰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급식실, 복도, 운동장, 심지어는 교무실 내부까지 아무도 늙고 지친 미화원과 평범한 여학생의 조용한 움직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저 덫에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됐죠. 바로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에는 박태수와 그의 무리가 한 학생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학생은 바로 제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야, 저 이서준 새끼 아직도 안 우네. 진짜 끝까지 센 척하네. 왜? 박태수의 잔인한 목소리가 영상 밖으로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손주가 고통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더 큰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교무실에 설치한 녹음기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아이고, 박 이사장님 외손자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또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에이,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그냥 무시하세요.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맞아요. 괜히 학폭이 열어봤자 결과는 뻔하잖아요. 우리만 피곤해지지. 이사장님 외손자 건드렸다가 우리 목만 날아갑니다. 그냥 조용히 덮는 게 최선이에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교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책상 서랍을 뒤져 결정적인 서류 하나를 찾아냈어요.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죠. 특별관리 대상 학생 관련 사건은 반드시 이사장실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박태수 3학년, 김준호 2학년, 박태연 1학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학교는 특정 학생들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비리의 중심에는 이사장의 외손자 박태수가 있었죠. 오늘 방과 후 다시 만나자. 중요한 걸 발견했. 저는 다혜에게 짧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둘은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다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해. 우리는 저 한 놈을 잡으려는 게 아니야. 이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니까. 다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볼게요. 용기를 내서 증언해줄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혜의 용기가 실로 놀라웠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서준이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계속 당해왔어요. 다들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면 분명 다른 친구들도 따라와 줄 거예요. 그렇게 저희 둘은 밤을 새워 모든 녹음 파일과 영상을 취합하고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혜에게 제 진짜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저의 비공식 교육청 내부 조력자로 임명했어요. 다혜야, 넌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니? 다혜는 쑥스러운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교육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겁한 어른들이 망가뜨린 시스템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된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제 길고 길었던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주일간의 치밀한 잠복 수사를 마친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교육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발동해 명성사립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지시했어요. 다혜와 함께 목숨처럼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교육청의 보안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청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렵니까? 명성사립중학교는 이사장이 대기업 오너 일가라서
감사팀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지시대로 하게. 법과 원칙은 이 나라의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네. 특별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갈 리 없었죠. 그날 저녁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지훈 청장님 되시죠? 저는 박진성 이사장님의 법률 대리인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반격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교육청의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적 대응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내일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자마자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 총장, 이거 조용히 덮는 게 어떻겠나? 이제 곧 퇴임할 양반이 마지막을 이렇게 시끄러운 일로 장식할 필요 없지 않은가? 저는 분노를 꾹 누르며 전화를 끊었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는 교육청장, 개인적 원한으로 무고한 학생, 인격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미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기사는 제 손주, 서준이가 오히려 박태수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괴롭혀왔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더 끔찍한 것은 기사에 서준이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인격 살인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다혜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서준이가.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봐. 박태수 무리가 서준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또 때렸어요. 지금 보건실에.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었대요. 서준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조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조직적인 범죄이자 탄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육청 법무팀과 최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명성사립중학교의 특별감사팀을 급파하게,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해 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어? 최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청장님, 이러다 정말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 쪽에서 이미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울 것 없네? 우리에겐 저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진실이 있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전국의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성사립중학교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남김없이 공개했어요. 교묘하게 조작된 CCTV 영상과 원본 영상, 학생들의 끔찍한 폭력 장면, 교사들의 방관과 은폐가 담긴 대화 녹음, 그리고 학교 측의 조직적인 은폐 지시 문서까지. 저는 교육청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장 한쪽에는 다혜를 포함한 10명의 학생들이 용기 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섰어요. 다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증거와 증언이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었죠. 언론은 일제히 교육 시스템의 부패와 권력형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손주를 찾아갔어요. 서준이는 상처투성이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저는 손주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제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서준아,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기자회견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명성사립중학교의 학교 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발전했어요.
언론은 연일 특권층 자녀의 폭력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부패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물론 박진성 이사장 측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로 아주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박진성 이사장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10억 원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한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죠. 저들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저는 담담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저를 옥죄어 왔어요. 같은 날 오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청장, 자네 이러다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 있네?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평생 쌓아왔다는 명예가 대체 무엇입니까?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명예라면 저는 차라리 그런 명예 따위는 버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신 뉴스에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지훈 교육청장, 개인 감정으로 무고한 학생 탄압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였어요. 박태수 측은 서준이가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는 허위 증언들을 기억고 확보했고 그것이 뉴스에 그대로 보도된 것이었죠. 더 끔찍한 것은 서준이를 문제아로 묘사하는 왜곡된 학교생활 기록부까지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심지어 일부 감사팀원들은 갑자기 병가를 내고 자취를 감췄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제 어쩌면 좋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만 나오고 이사장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걱정 말게. 아직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으니.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명성사립중학교 학생들이었죠. 아저씨, 저희가 왔어요. 저희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다혜의 눈빛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태블릿 PC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훈 교육청장을 지지합니다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만 개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학부모들, 현직 교사들, 그리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국 학부모 연합에서 청장님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졸업생 선배들도 연대 서명을 시작했대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에게 연락하게. 지금 당장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겠네? 2시간 후 저는 3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청 정문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다혜가 가장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명성사립중학교 2학년 김다혜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끔찍한 폭력과 학교의 추악한 은폐 과정을 남김없이 증언했어요. 그들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그 누구도 감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제 뒤에 커다란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장실에서 교장과 박진성 이사장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들은 학교 폭력 사건을 어떻게 하면 감쪽같이 은폐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해 학생들을 돈으로 어떻게 회유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태수 외가 쪽 대기업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죠. 사회적 압박이 거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회 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학교폭력 은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래서 공직자는 진짜 사람이어야 한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원 릴레이가 밤새 계속되었어요. 단 하루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용기 있는 폭로와 학생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방송과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명성사립중학교와 박진성 이사장에 관한 내용으로 도배되었어요. 특권층의 추악한 폭력, 썩어 빠진 교육 시스템의 민낯, 한 교육자의 위대한 용기 같은 제목들이 지면을 가득 장식했죠. 전국 학부 모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소중한 교육 환경을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홀로 싸운 강지훈 청장님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모든 학부모가 그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강지훈 청장 지지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실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교육에는 특권이 없다. 강지훈 청장을 지지합니다. 등에 피켓을 든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용기 있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국회에서도 커다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곧바로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죠. 학교폭력 은폐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제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영웅, 다혜가 서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리 편이에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내 덕분이다. 다혜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학교 구석에서 빗자루질이나 하는 평범한 미화원으로 남았을 거야. 그때 최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박태수 외가 쪽 대기업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박진성 이사장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 눈이 빛났죠. 드디어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라고 하던가 지금. 바로요. 이사장이 직접 교육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후 박진성 이사장이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교육청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박진성 사퇴해라를 외치며 이사장의 차를 둘러쌌습니다. 경호원들이 간신히 그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죠. 회의실에서 마주한 박진성은 이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청장님, 이제 그만합시다.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첫째, 당신의 손주 박태수를 포함한 모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 둘째,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 셋째, 학교 운영 시스템의 완전한 개혁.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박진성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 세민이만큼은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주 박태수도 다른 모든 가해 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국민 앞에 발표했습니다. 명성사립중학교는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할 것이며 모든 가해 학생들은 법과 교칙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죠. 결과적으로 박태수는 퇴학 처분을 받고 소년보호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시민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래서 공직자도 진짜 사람이어야 한다. 강지훈 같은 어른이 더 많아져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영웅. 다음 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바로 알기 특별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현장 감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저의 작고 외로운 행동 하나가 이제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저녁, 다혜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 서준이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어요.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폭력을 뽑아내는 일. 그게 바로 교육의 진짜 시작이지. 한 달이 지난 명성사립중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교정에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복도에는 새로운 활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미화원도 교육청장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였죠. 청장님 아니, 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새로 부임한 이수진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명성사립중학교는 그 사이 철저한 개혁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진성 이사장은 당연히 물러났고 완전히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학교폭력을 방관했던 교사들은 모두 응당한 징계를 받았죠. 이수진 교장 선생님은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로서 이번에 특별히 발탁된 분이었습니다. 허허, 이젠 청장도 아닌데요. 그냥 편하게 강지훈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달라진 학교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전에는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CCTV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대신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보였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전교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거든요. 이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다혜가 전교회장에 출마했다는 사실을요. 다혜는 어느새 이 학교에 용기 있는 변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외친 그녀의 행동은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강당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의 등장을 본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후보들의 선거 연설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다혜가 단상 위로 올라섰어요. 그녀는 조금도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다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의 용기를 대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변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 대신 희망과 웃음이 자라나는 곳으로요. 저는 이 소중한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무리에도 침묵하지 않는 학교,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강당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어요. 작고 여린 아이의 그 용기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저는 다시 한번 진정한 교육의 힘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2학년 3반 교실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바로 제 손주 서준이의 교실이었죠. 문을 열자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서준이의 얼굴에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이분은 우리 학교를 바꾼 영웅, 강지훈 전 교육청장님이세요. 선생님의 소개에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서준이는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이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낙서 하나 없는 깨끗한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죠. 잠시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가장 큰 적은 폭력, 그리고 침묵입니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만 아니면 되라며 외면하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폭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길고 어두웠던 침묵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뜨렸습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 서로를 지켜주기 시작했죠. 바로 그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준이는 복도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말없이 교정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모든 걸 다 포기하셨잖아요.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로운 퇴임을 포기해야 했고 수많은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에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얻은 거란다. 서준아, 평생 책상 위에서만 교육을 논했던 이 늙은 할아버지가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그때 저 멀리서 다혜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저 당선됐어요. 제가 정교회장이 됐어요. 저희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교를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학교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교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라와 말했어요. 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학교의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에이,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용기를 냈을 뿐이죠. 저는 교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니 명성사립중학교의 전경이 따스한 봄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저의 3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올린 수많은 서류와 통계, 그리고 보고서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런 번지르르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아주 작은 용기였죠. 폭력을 뽑아내는 일. 그게 바로 교육의 시작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공직 생활은 이제 끝이 났지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제 여정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 어딘가에 또 다른 부리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낡은 빗자루를 들고 그곳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어른, 강지훈으로서 말입니다.